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4장 유전체와 특수현상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체라는 것은 실제 전기에서 사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에서 보시면 케이블의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도체라 그래요. 도체. 일반적으로 구리가 사용되죠. 그 다음에 이 도체를 절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것을 우리가 유전체 혹은 뭐 절연체라고 합니다. 유전체 혹은 절연체. 그래서 유전체가 이 케이블에서 절연을 용도로 우리가 이 도체, 이 구리와 그 다음에 이 공기 사이에서 절연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 일반 콘덴서를 보시면 평형판 사이에 여기에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전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넣은 이것이 뭐냐면 또 유전체예요. 유전체. 근데 유전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유전율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인데 공기에서는 엡실론 제로고 그 외에 다른 물질에서는 뭐 나무나 고무나 이런 것들은 유전율이 엡실론 제로가 아닙니다. 엡실론 제로에서 엡실론 S를 곱한 값이 돼요. 따라서 유전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엡실론 S가 1이 아닌데 1이 아닌 것이 아니고 보통 엡실론 S가 1보다 더 큰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재에 표가 있죠. 각종 유전체 비유전율이라고 해서 비유전율 값이 일반적으로 1보다 큰 물질들을 보통 유전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런 곳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를 보기 전에 유전체는 이것이고 특수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전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정전계에서 우리가 뭐 특수한 상황에서의 전개를 구한다든지 전위를 구한다든지 한 대표적인 방법이 전기 영상법이 있습니다. 그 영상법, 그 다음에 특수현상으로는 정전계를 실제 전기에서 응용한 현상, 그런 것을 특수현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4장까지 해서 정전계 파트를 마무리합니다. 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요, 일반 유전체라고 하고 절연체입니다. 유전체 혹은 절연체에서 앞에서 한 내용이에요. 그대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교재를 봐주시면은요, 유전율이라는 것은 전하가 축적되는 능력이고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 중의 유전율 모두 알고 계시죠? 엡실론 제로는 36.8분의 10의 -9승이고 그 값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 8.85 곱하기 15의 -12승 페라퍼메타입니다. 우리가 공기 중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를 일반적으로 36.8분의 10의 -9승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계산하면 8.85 얼마 나오는데 우리가 편의상 시험에서도 그렇고 8.85 곱하기 10의 -12승 이렇게 외우실 때는 이 값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뭐 8.854 어떻게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 값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유전율이라는 것은 콘덴서의 유전체를 삽입하면 정전 용량은 증가하지만 전위와 전개는 감소한다. 우리가 2장에서 배웠을 때 보세요. 9라고 보시고 전개는 4,8 엡실론 R 자승분의 Q입니다. 따라서 전개는 엡실론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위도 V는 4,8 엡실론 R분의 Q예요. 따라서 전위도 엡실론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정전 용량 어떻게 돼? 우리 3장에서 정전 용량 9일 때 정전 용량 얼마였다? 4,8 엡실론 A였습니다. 따라서 정전 용량은 유전율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유전율에 비례하니까 얼마? 여기 엡실론 S 비유전율과도 똑같이 전개는 반비례, 전위는 반비례, 정전 용량은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엡실론 S를
엡실론 분의 엡실론 제로분의 엡실론이라 하죠. 왜?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가 되니까요. 이렇게 되고 정전 용량 C는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엡실론 제로 자리에 C 제로, 엡실론 자리에 C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C 제로분의 C. 근데 V는 전위는 반비례하게 되죠. 따라서 전위는 반비례합니다. V분의 V0 이렇게 돼요. 이게 공기중일 때 값입니다. 그 다음에 전개도 2분의 E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것은 뭐냐? 정전 용량은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위와 전개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에 각종 유전체의 비유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 유전체의 비유전율인데 여기에서 이 값들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순서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에 뭐 공기의 비유전율 값은 얼마인가, 뭐 물의 비유전율 값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음 중 비유전율이 가장 큰 값은, 다음 중 비유전율이 가장 작은 값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유전율이 가장 작은 것은 공기고요. 공기 혹은 진공이고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 하면 우리가 티탄산 바륨 있죠. 티탄산 바륨이 무조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큰 것이 물입니다. 물 혹은 뭐 정류수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무, 종이, 운모, 목재 이런 것도 거의 값이 비슷해요. 그래서 가장 큰 것 티탄산 바륨 혹은 티탄산 바륨이 보기에 없으면 물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고 수치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기 분극 가겠습니다. 유전체 내의 속박 전하의 변위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유전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 유전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엉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전개를 가해요. 전개 잘 보세요. 내가 이런 유전체가 있었는데 여기에 전개를 플러스 Q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Q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전 유도 현상 들어보셨죠? 플러스 쪽에는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던 전하들이 플러스 쪽에는 마이너스가 모두 배열이 됩니다. 마이너스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에는 뭐예요? 정전 유도 현상에 의해서 플러스가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뭐예요? 지금 엉망으로 분열되어 있다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즉 플러스 쪽으로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쪽에는 플러스가 배치되면서 극이 분리되죠. 이것을 우리가 분극이라고 합니다. 분극. 예.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하고요. 지금은 유전체에 전개를 가하게 되면 극이 분리된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분극이라고 합니다.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시면 전기 분극이란 유전체 내의 유전체 안에 속박 전하, 속박되어 있던 이런 전하들이 극이 분리한다라고 해서 전기 분극이라고 합니다. 읽어보면 전개 중에 유전체를 놓으면 유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내부의 전자와 원자 핵은 전개의 세계에 따라 각각 전자는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전개가 이렇게 오니까 전자는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가죠. 전개 이렇게, 전자는 이렇게. 원자핵은 전개 방향으로, 원자핵이 플러스죠.
얘는 전개 방향으로 변이가 생겨서 미소한 전기 쌍극자가 생성된다. 이런 것들이 뭐야? 하나의 전기 쌍극자입니다. 그래서 전기 분극이란 뭐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를 인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전개 E0가 인가가 됩니다. 외부 전기 E0가 인가가 돼요. 그런데 외부 전기가 이렇게 인가되면 분극이 발생하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분극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분극이 되니까 분극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 교제에 따르면 이 다시가 발생합니다. 이 다시가. 그러면 외부 전개 이렇게 분극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유전체 내부에는 다시 얘가 더 크겠죠. 이런 전개가 발생하고 이런 전개가 발생하니까 내부에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부 전개 E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외부에서 E0가 발생하는데 분극에 의해서 다시 이 방향으로 전개가 발생합니다. 이 다시가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면 이 내부에는 결정적으로 이 차이만큼 뭐 정확하게 차이는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보시면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내부 전개 E가 존재하게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서 분극의 세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시험에서 출제가 잘 되고요. 뭐 이번 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극의 세기를 하고 우리가 기호로는 P, 단위는 쿨롱/제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쿨롱/제 제곱미터. 근데 분극의 세기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분극의 세기 정의가 뭐냐? 제가 말로서 드리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극의 세기는 앞에서 했던 이 분극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얼마나 잘 분리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극이 잘 되면 분극의 세기가 큰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분극이 잘 안 되면은 분극의 세기가 작은 것입니다. 말로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분극의 세기의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공식으로서 첫 번째 분극의 세기의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쿨롱/제 제곱미터입니다. 쿨롱/제 제곱미터. 이 어디서 보신 적 있죠? 분극의 세기의 단위가 쿨롱/제 제곱미터인데 얘는 면전한 밀도 시그마, 뭐 로에스 면전한 밀도도 단위를 쿨롱/제 제곱미터로 쓰고 그 다음에 뭐 전속 밀도 D도 쿨롱/제 제곱미터를 씁니다. 그래서 분극의 세기는 분극이 얼마나 잘 되느냐를 면적당 전기량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분극의 세기가 어떻게? 면적당 전기량 단위가 이렇게요. 얘는 정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이것이 분극의 세기라고 딱 정한 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쿨롱/제 제곱미터예요. 다시 면적당 전기량입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고급스럽게 나타내 볼게요. 분모 분자의 D를 곱해봐요. 분모 분자의 D를요. 그러면 면적 곱하기 D는 간격입니다. 면적 곱하기 간격은 뭐예요? 3장에서 했었죠? 면적에다 간격을 곱하면은 최적입니다. 최적. 그래서 최적 V. 그 다음에 Q. 정의랑 Q 곱하기 간격 D. 뭘까요? QD. 어디서 보신 적 있죠? 2장에서 우리가 전기 쌍극자 모멘트. 전기 쌍극자에서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Q 델타하고 QD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M이라고 해요. M. 얘는 최적이고요. 얘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극의 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면적당 전기량이라고 정의를 했지만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것은 단위 최적당 보다 전기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나타냅니다. 분극의 세기를요. 그래서 교재에 있죠? 단위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분극의 세기를 정의하는 첫 번째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이 공식이 더 많이 쓰는데 앞에서 제가 했던 거 다시 써봅니다. 이렇게 여기 유전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세요. 지금 분극의 세기가 단위가 쿨럼프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전개를 가해줬다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전송 밀도의 개념으로 나타내 볼게요. 보세요. 내가 여기에 플러스를 주고 마이너스를 주면은 여기에 마이너스와 여기에 플러스로 되죠. 그럴 때 웨버스 인간 전송 밀도를 로 플러스 로 하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로가 될 겁니다. 단위는 쿨럼프 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분극된 이 부분의 전송 밀도를 분극이 세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로 다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플러스 로 다시라고 할게요. 예. 교재에는 뭐 면전화 밀도라서 로 S라 되어 있고요. 로 S라 되어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면전화 밀도를 가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의 분극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렇게 했었죠. 내부에 이런 식의 내부 전개 E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E가.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D는 엡실론 E죠. D는 엡실론 E입니다. 그랬을 때 이 E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전체 전송 밀도와 그 다음에 분극에 의한 전송 밀도 그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전체 전송을 가했을 때 이렇게 반대 방향 분극에 의한 전송이 발생했죠. 그 차이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D-P라고 하고요. 말씀드리지만 D는 전체에 의한 거, P는 분극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정의를 하게 돼요. 따라서 전개 E는 엡실론 제로분의 D-P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면전화 밀도로 나타내면 엡실론 제로분의 로 S 마이너스 로 S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분극의 세기의 정의예요. 정의.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E는 엡실론 제로분의 D 마이너스 P 혹은 엡실론 제로분의 로 S 마이너스 로 S 다시입니다. 로 S가 전송 밀도 그 다음에 로 S 다시가 분극의 세기가 되는 거죠. 분극의 세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엡실론 제로 E는 D-P. 그럼 우리가 주인공인 이 분극의 세기 P는 어떻게 돼요? 넘기니까 P는 D 엡실론 제로 E가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분극의 세기에서는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공식이고요. 조금 더 변형시켜 봅니다. 전송 밀도 D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E고요. 엡실론 제로 E를 하면 엡실론 제로로 묶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엡실론 제로로 묶고 E로 묶게 되면은 엡실론 S 마이너스 1이 되죠. 맞죠? 이것을 우리가 1번 공식이라 하고 이것을 우리가 2번 공식이라 합니다. 2번 공식.
분모의 색이요. 그럼 세 번째 이렇게 봐요. 이 공식에서 d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2인데 이 엡실론 제로 2를 분모 분자에 엡실론 s분의 엡실론 s를 곱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2는 d죠. 따라서 d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d가 되죠. 그럼 얘를 d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3번 공식이라고 할게요. 3번 공식. 그래서 분극의 세기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시험에 나오는 공식을 한번 잘 나오는 공식을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우리가 이 공식이 있습니다. 최적분의 전기 쌍극장 모멘트에서 단위 최적당 전기 쌍극장 모멘트 이런 공식으로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극의 세기를 제가 이렇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이 공식부터 시작합니다. 분극의 세기 P는 D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변형하면 가장 많이 나온 공식이에요. 분극의 세기 P는 엡실론 제로의 엡실론 S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면 D의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재에서 공식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공식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분극을 내부 전기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분극을 잘 발생하느냐 해서 이것을 우리가 분극율이라고 합니다. 분극율. 그 다음에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마이너스 1의 분극률 이 안에는 예를 있죠. 엡실론 S 마이너스 1 요 놈은 우리가 비분극율 혹은 전기 감소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공식 자체만으로도 시험에서 뭐 충분히 물을 수 있고요. 당연히 공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 꼭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 보시면 유전체 분극의 종류가 있는데 똑같이 유전체에서 발생하는 분극인데 전자분극이라는 것은 유전체에서 분극 맞는데 전자와 핵의 상대적인 변이. 전자가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핵이 플러스죠. 전자와 핵의 상대적인 변이를 우리가 전자분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온분극을 혹은 다른 말로 원자분극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 정전화 이온과 부전화 이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일어나는 분극을 이온분극 혹은 원자분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배향분극이 있습니다. 배향분극은 뭐 계속 여기서도 나왔지만 전기쌍극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전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전기쌍극자에서의 분극을 우리가 배향분극이라고 합니다. 유전체 분극의 종류, 전자, 이온, 배향 이런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고요. 분극에서 제가 말씀드린 공식만 정리하셔도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약간의 변형은 있겠지만은 그 공식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개념 자체는 다소 어렵다면은 공식만 외우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은 물리학에서 깊이 우리가 제가 설명드릴 때 속박되어 있던 전하의 분극, 그 다음에 자유전자 이런 개념까지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우실 겁니다. 요 교재에서 명시해 드린 공식 정도만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전체의 경계 조건 가겠습니다. 유전체에서 경계 조건입니다. 얘도 깊이 들어가면 한없이 어렵고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고려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우리가 공기 중에 빛이 입사한다고 하면 얘는 그대로 이렇게 입사하겠죠. 입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공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빛이 수직으로 입사한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물에서 어떻게 돼요? 수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수직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비스듬하게 입사된다 그래요. 얘가 물이고요. 얘가 공기입니다. 공기인데 아까는 이렇게 수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얘 지금 이제 이렇게 세타의 각도를 갖고 입사를 한다고 하면은 얘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계곡물에 발을 담그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리가 굴절되도록 보이죠. 그래서 빛도 똑같습니다. 물과 공기 이 경계면에서 빛이 입사되면 얘가 이렇게 굴절하게 돼요. 세타 1은 들어갔는데 굴절이 돼서 세타 2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경계에서 빛도 굴절을 하게 되는데 과연 유전체에서 어떻게? 얘가 엡실론 1이고 엡실론 2입니다. 엡실론 1이고 엡실론 2예요. 얘도 우리가 전개를 인가했을 때 만약 공기 중에다라고 하면은 공기 중에서 전개를 인가하게 되면 얘는 아무 이상 없을 거예요. 빛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엡실론 2 유전율이 다를 때도 이렇게 수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얘는 굴절하지 않고 빛과 마찬가지로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엡실론 2가 있고요. 얘가 유전율이 다른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전기력성이 비스듬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굴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 조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돼요.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경계 조건은 완전 경계 조건이 있고 불완전 경계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불완전 경계 조건 하지 않고요. 완전 경계 조건만 하게 됩니다. 완전 경계라는 건 어떤 것이냐? 경계면에 엡실론 2가 만나는 그 경계면에 진전하 존재하지 않을 때 영향을 미치는 전하가 경계면에 존재하지 않을 때를 우리가 완전 경계라고 합니다. 만약에 영향을 미치는 진자가 존재한다. 그럼 더 복잡해지겠죠. 그런 것은 우리가 불완전 경계 조건이라고 우리가 뭐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엡실론 1, 여기가 엡실론 2인데 완전 경계 조건은 이 경계면에 영향을 미치는 전하가 없을 때, 즉 유전율만 다를 때를 우리가 완전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완전 경계 조건이에요. 그러면 완전 경계의 조건이 이거 외에도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이건 당연한 거고요. 경계면에 진전하가 존재하지 않아야 완전 경계 조건이 되는데 그럴 조건을 뭐 우리가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속 밀도의 법선 수직이에요. 수직 성분이 같다. 완전 경계가 되면은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이 같게 됩니다. 수직 성분이요. 두 번째,
전개의 접선 수평이에요. 수평 성분이 같게 됩니다. 전개 수평 성분이. 세 번째, 경계면에 전이 차가 같다. 이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을 미치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전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양쪽에 전이가 같다는 거예요. 만약 영향 미치는 전하가 있으면 당연히 전이가 달라지겠지만 영향 미치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이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완전 경계 조건에서 요거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과 전개의 접선 성분이 같다,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볼게요. 경계면입니다. 여기 엡실론이고 여기 엡시2예요. 수직으로 입사하면은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전개가 이렇게 볼게요. 엡실론 1 쪽의 전개가 2원이에요. 2원이 들어갔는데 세타 1이고요. 각도 세타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2원으로 들어가는데 2투로 나갑니다. 이 각도를 우리가 세타 2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개가 얘가 벡터죠. 크기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개에 요 성분 있죠. 요 성분 같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접선 성분이라고 그래요. 이 성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 성분 수직 성분이죠. 수직 성분. 수직 성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선 성분이라고 그래요. 법선 성분. E2도 마찬가지입니다. E2도 얘가 이런 접선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법선 성분이 있는데, 완전 경계 조건이 되려면, 이거 뭐 증명하진 않아요. 뭐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도 없고, 완전 경계 조건이 되려면 E1의 접선 성분 얘와 E2의 접선 성분 얘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접선 성분이. 그래 보세요. 지금 얘가 여기가 직각이라고 얘가 센터라고 했을 때 접선 성분이 얼마예요? 보세요. 접선 성분이요, 요겁니다. 요것은 얼마예요? 이것의 사인 세타 값이죠. 사인 세타 값. 즉, 이 원의 사인 세타 1하고 이것의 접선 얘하고, 얘는 뭐예요? 얘가 또 사인 세타죠. 이 2의 사인 세타 2가 같을 것. 우리가 말로서 전개의 접선 성분, 즉 전개의 수평 성분이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수식으로 나타내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더란 겁니다. E1의 사인 세타 1은 E2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두 번째,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 수직 성분입니다. 그러면 얘가 E1, E2가 아니고 D1, D2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D1의 얘는 뭐예요? 얘는 코사인이죠. 따라서 D1의 코사인 세타 1은 D2의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전 경계 조건에서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이 같다는 것을 수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교재에 이렇게 돼 있죠. 전개의 접선 성분이 같다는 E1 사인 세타 1, E2 사인 세타 2.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이 같다는 것은 D1의 코사인 세타 1, D2의 코사인 세타 2입니다. 얘를 변형하면 이렇게 되겠죠. E2를 건너가고 사인 세타 1이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E2분의 E1은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D2분의 D1은 코사인 세타 2분의 코사인 세타 1이 됩니다. 얘를 한번 합쳐볼게요. 보세요. 합쳐봅니다. 얘분의 얘를 해볼게요. 우리가 D1 코사인 세타 5분의
E1 사인 세타 1, D2 코사인 세타 2는 E2 사인 세타 2에서 지금 D1은 뭐예요? D1은 엡실론 1, E1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D2는 어떻게 나타내요? 엡실론 2, E2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요. 약분해 볼게요. E1 약분되고 코사인분의 사인은 뭡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세타 1. 얘도 똑같이 약분하고 뭐예요? 이것은 탄젠트 세타 2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 2. 따라서 이것은 세 번째 정의를 하게 되니까 정의를 내려보니까 엡실론 1분의 탄젠트 세타 1은 엡실론 2분의 탄젠트 세타 2. 이것을 이렇게 가보니까 엡실론 2의 탄젠트 세타 1은 엡실론 1의 탄젠트 세타 2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제가 공식을 계속 끄집어냈는데 이게 개념으로 하면 적분식으로 과정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게 예전에는 제가 뭐 7, 8년 전에는 그 과정을 다 유도를 했었는데 시험에 나오진 않은데 복잡하기만 하고 그래서 많이 혼동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제가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과정은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오는 요 결과만 기억하셔도 그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을 끄집어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보세요. 우리가 완전 경계 조건은 경계면에 전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전개의 접선 성분이 같다. 수식으로 나타내니까 어떻게? E1의 사인 세타 1은 E2의 사인 세타 2가 됩니다. 그리고 넘기니까 E2분의 E1은 사인 세타 1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송 밀도의 법선 성분이 같다. 이것은 어떻게? D1의 코사인 세타 1은 D2의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엡실론 1분의 탄젠트 세타 1, 엡실론 2분의 탄젠트 세타 2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입사각과 골절각의 탄젠트 값의 비는 유전율 비와 같다. 입사각과 골절각의 탄젠트 값의 비는 유전율의 비와 같다. 이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엡실론 1분의 탄젠트 세타 1은 엡실론 2분의 탄젠트 세타 2가 되고 엡실론 2의 탄젠트 세타 1은 엡실론 1의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완전 경계 조건으로서 뭐 시험에 대부분 이것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추가로 해서 뭐 두 점 간에 전이차가 같다. 완전 경계 조건입니다. 예,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관계. 보세요. 유전율과 굴절각, 그 다음에 전송밀도 전개와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엡실론과 엡실론 2가 있는데, 뭐, 위쪽과 아래쪽의 유전율이 다르죠. 그랬을 때, 엡실론 1과 엡실론 2와의 관계가 얘가 더 크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세타는 입사각과 굴절각 세타는 어떻게 되고 전송밀도 D1과 D2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전개 E1과 E2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봅니다. 보세요. 엡실론 2의 탄젠트 세타 1이
엡실론 1의 탄젠트 세타 2죠. 만약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숫자를 대입해서 보세요. 얘가 크니까 얘를 3, 얘를 2라고 봅니다. 얘를 3이고 얘가 1이라고 봐요. 그러면 얘가 2예요. 얘가 1이죠. 2 곱하기 뭐하고 1 곱하기 뭐가 더 같습니다. 그러면 3. 예. 예, 이렇게 되죠. 2 곱하기 뭐하고 3 곱하기 뭐가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 1하고 탄젠트 세타 2는 뭐가 더 커야 돼요? 2 곱하기 뭐하고 3 곱하기 뭐가 같아지려면 이 얘가 더 커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다. 그럼 얘가 얼마예요? 2가 돼야 되겠죠. 2 곱하기 3, 3 곱하기 2가 돼야 돼. 그러다 탄젠트 세타 1이 탄젠트 세타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값은 각도가 커질수록 뭐요? 그 값이 커지죠. 탄젠트 45도는 1인데 탄젠트 60도는 루트 3입니다. 각도가 커질수록 그 값이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세타 1이 세타 2보다 더 크다. 이런 조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세타 1이 세타 2보다 더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D1 코사인 세타 1하고 D2 코사인 세타 2도 같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유전율을 갖고 세타를 구했죠. 세타가 뭐가 더 큰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세타 1이 60도라고 하고 세타 2를 45도로 할게요. 30도로 할게요. 30도로 합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60도 얼마요? 2분의 1이죠. 코사인 60도 2분의 1입니다. 코사인 30도 얼마요? 코사인 30도 얼마?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D1이 더 커야 돼요? D2가 더 커야 돼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D1하고 2분의 루트 3 곱하기 D2니까 결과적으로 D1이 D2보다 더 커야 됩니다. 이런 관계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개 봅니다. 2번에 사인 세타 1은 2,2의 사인 세타 2예요. 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2원이 더 커야 돼요? 2,2가 더 커야 돼요? 곱해서 같아지려면 뭐다? 2원보다 2,2가 더 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봅니다. 유전율 값을 알면은 우리 입사각 굴절각인 세타 1, 세타 2의 크기, 그 다음에 전속의 크기, 전개의 크기 관계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만약에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다. 그러면 세타 1이 세타 2보다 더 크고 세타는 큰 쪽이 커요. 그 다음에 전속 D1과 D2도 큰 쪽이 큽니다. 1이 커요. 다만 전개는 뭐가 더 크다? 이 2가 더 큽니다. 이런 관계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큰 쪽이 세타와 전속 밀도가 크고 전개가 더 작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율과 굴절각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수직입사 보겠습니다. 수직입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수직입사라고 하면은 빛이 수직으로 입사한다고 하면 굴절하지 않습니다. 비스듬하게 입사하기 때문에 굴절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직입사라고 하면 굴절하지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다. 굴절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타가 몇 도일까요? 수직입사.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아세요? 경계면 엡실론 1과 엡실론 2가 있습니다. 이때 수직입사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각도 몇 도요? 제가 보면 앞에 세타를 얘기할 때
얘가 지금 세타라고 했습니다. 얘가 세타라 그랬어요. 세타. 그러면 수직입사면 얘예요. 얘. 몇 도? 각도 몇 도? 수직이라서 90도구나? 아니죠. 뭐 몇 도? 0도가 됩니다. 수직입사면 각도가 0도가 된다. 고절하지 않고 0도가 돼요. 그러면 볼게요. D1은 D1 코사인 세타 1은 D2의 코사인 세타 2가 되죠. 세타 1, 세타 2가 둘 다 0도요. 코사인 0도 얼마입니까? 코사인 0도 얼마? 1이죠. 그래서 얘도 1이고 얘도 1입니다. 따라서 수직입사하면은 D1은 D2가 돼요. 전송 밀도는 같습니다. 즉 전기력선이 수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1차 쪽의 전송 밀도와 2차 쪽의 전송 밀도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D1은 D2인데 D1은 엡실론 1, 2원이죠. D2는 엡실론 2, 2죠. 그런데 보세요. 전개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경계면이니까 엡실론과 엡실론 2가 틀리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2예요. 얘가 3입니다. 그럼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전개는 얘가 3이고 얘가 다 같아 3이고 얘가 2여야만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D1은 D2가 되고요. E1과 E2는 같지 않다. 이거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전송 밀도는 연속이고 같다. 연속이고 전개는 같지 않다.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평입사. 수평입사라고 하면은 수평이에요. 몇 도겠어요? 당연히 옆으로 가니까 세타가 90도입니다. 90도. 그러면 전개부터 해볼게요. E1의 사인 세타 1은 E2의 사인 세타 2예요. 즉 사인 90도 1이죠. 얘 1입니다. 따라서 수평 입사하면은 뭐예요? E1은 E2가 됩니다. 수평 입사는 E1은 E2. 그 다음에 E1 얼마예요? D는 엡실론 2니까 E는 엡실론 1분의 D1이에요. 엡실론 2분의 D2예요. 경계 조건에서 엡실론과 엡실론 2가 같지 않죠. 얘들이 같지 않은데 얘가 같아지려면은 뭐다? D1과 D2도 같지 않아야 됩니다. 즉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수평 입사할 때는 전개는 연속이고 전송 밀도는 불연속이다.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관계를 다음 시간에도 응용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이 뭐 개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공식들을 정리만 잘 해주시면 시험에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